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7일 10시 47분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경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연쇄살인마의 두 얼굴이라는 얘기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에 나와 있는 방송 제목은 연쇄살인마의 두 얼굴, 남은 진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아직 밖에서 밝혀져 있지 않은 남은 진실의 하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사실은 그 사람만이 알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해놓은 정황 및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테드 번디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사람이죠. 현재는 살아있지 않죠. 돌아가신 분입니다. 1946년 11월 24일생으로 1989년 1월 24일 전기의자에서 사형집행으로 세금을 마감한 로버트 번디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의 연쇄살인범계의 귀공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연쇄살인마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불행했다든가 가난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적 수준도 높았고 학업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으며 그리고 집도 그렇게 못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말끔한 외모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약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30명 정도를 살해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추측으로는 약 100명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피해자는 한 100명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뇌가 명석했고 용모는 굉장히 수요하고 또lar또lar하고 단정했으며 그리고 정말 역사상 최악의 연쇄 강간 살인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의 사실 특징은 뭔가 집안에서 엄청난 예를 들면 여성 편협증이라든가 굉장히 무언가 좀 이렇게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분개심, 적개심 같은 걸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표출하는 스타일의 연쇄살인범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테드 번디는 약간 되게 특이한 경우로서 표출을 했던 뭔가 좀 그동안의 연쇄살인범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방향을 좀 띠게 됩니다.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 집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질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테드 번디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는 2009년 1월 27일 엄청난 사람이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잡히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2008년 12월 19일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발생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일단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살해 수법도 좀 특이했고 무언가 조금 특징적인 거 그리고 요 근래에 약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이 지역에서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실종사건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집중 조사를 해보고 추궁을 한 끝에 이 사람에게 자백을 받게 됩니다.
2006년 9월 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경기도 서남부 일대 여성 최초인 7명이라고 했습니다. 연쇄 실종된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 처음엔 부인하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결국 7명을 인정한 희대의 살인마, 그 이름 강호순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건 현재 7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7명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명이 아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8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8명이 다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정말 8명이 다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호순입니다. 1969년 10월 10일생이며 충청남도 서천군 출생입니다. 키는 172에 약 70kg 정도의 굉장히 좀 특이한 건 나름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됩니다. 한국형 테드 번디 라는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한국형 테드 번디다. 수려한 외모에 굉장히 화려한 속된 얘기로 말빨이라고 하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으며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을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이 이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길래 피식피식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난인 줄 알았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그 모든 공간에 시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강호순은 서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1989년 충남 부여의 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생활기록부상에는 용모가 단정하며 성실하다,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는 부사관을 입대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군을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휴가 기간 동안에 소를 훔치다가 적발이 되어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무언가 범법 행위의 가장 큰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1989년에 그 졸업을 하고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를 훔쳤다라는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여기서도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건 뭐 수려한 외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결혼을 총 4번 하신 분이에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말이죠. 총 4번의 결혼과 아들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안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21살 때 1992년 첫 번째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첫 번째 부인과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기도 수원이죠. 경기도 수원 당수동에서 형과 함께 땅을 빌려 농장, 한우 20마리, 돼지 10마리 정도를 해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했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는 2년의 별거 끝에 98년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두 번째 결혼과는 순댓집을 운영을 했고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원인 모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인 모를 화재로 순댓국집을 닫게 됩니다. 원인 모를 화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문을 닫게 되고 두 번째 부인과는 결혼 4년 만에 헤어지고요. 여기서 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만남에서 동거, 결혼, 이혼까지 딱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부인을 2002년에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2005년입니다.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언론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강호순은 네 번째 부인한테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되게 잘 챙겨주었고 그리고 장모가 굉장히 예뻐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강호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경찰은 이 사람이 자백한 이 모든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너 이것도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스타킹이 없잖아요. 스타킹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특이한 행동, 특이한 말, 그리고 정말 뻔뻔함까지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또 하나 더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총 4번의 결혼을 하고 마지막에 죽었던 게 4번째 부인하고 장모님이 같이 돌아가셨거든요. 단순 화재로서 이제 모든 게 종결이 됐는데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뭔가 의심이 간다. 6개월간 재수사에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이 없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다가 2009년에 다시 한번 재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잡히고 나서 재조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묻게 됩니다. 너는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라는 경찰의 질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4번째 아내가 죽고 나서 주변의 의심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더더군다나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불면증 및 우울증이 심하게 생겨서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하필이면 또 그때 당시에 큰아들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이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시작에 대한 부분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한 건 넷째 부인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생긴 그리고 주변의 의심과 눈초리와 수사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아들의 어떤 범죄 이런 부분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 범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는 악마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때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장모집.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좀 의문점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저 여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2005년 10월 30일 본호동 장모집을 방화해서 넷째 부인 전처와 장모를 살인한 부분에 대한 본인 있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의심했던 건 전처 명의로 든 4개의 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긴 건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2007년 4월에 4억 800만 원 정도 4억 800, 어딘 4억 8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 되지만 약 4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찰을 의심해서 그때 당시에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2009년 재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혐의점에 대한 건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2006년 9월 7일 바로 이 사건은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불 좀 잠깐 켜고 올게요. (2006년 9월 7일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 외부에서 알려진 건 7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8번이고요. 8번째 시신이 발견됐고 8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 최초의 사건이 원래 기존에 뭐 SBS 방송국에서 얘기했던 것들, 주변에서 알고 있는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것들과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SBS 모 방송국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먼저 시작으로 잡았는데 그 사건이 방영되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2006년 9월 7일 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호순의 살인사건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사건이지만 가장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이 된 일입니다.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정선읍 예산 1, 2, 애산 2교 입구에서 걸어서 출근하고 있던 정선구청 공무원이죠. 여직원 윤모씨 당시 23세이셨던 분을 차량으로 납치해서 성폭행을 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삼옥제 13번 국도 옆 동강변 절벽 아래로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멍기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 이제부터 여러분과 얘기할 게 바로 언론에 알려져 있는 SBS 방송국에서 최초로 여기부터 출발했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최초의 범행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강호순도 이게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신이 2005년 10월 30일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분노 때문에 저지른 살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6년 12월 14일입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였던 군포시 3번동 노래방에서 배모씨 당시 45세였던 분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이제 부르셔서 같이 얘기하다가 뭐 노래는 한 곡만 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같이 나가서 술을 한잔 하자라는 얘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분을 차량으로 납치해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리고 화성시 비봉면 비봉아 인근 39번 국도에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10일 뒤 2006년 12월 14일입니다. 1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노래방에서 당시 박모씨 36세셨던 이분을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줄라 똑같이 살해하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야산에다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범행을 저지른지 말로써는 최초의 범행을 저지른지 10일 뒤에 있던 일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10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로 거슬러 올라가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씨 당시 52세셨는데 이분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스타킹으로 똑같이 목을 졸라 교사하고 화성시 비봉면 사마리 야산에다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3일 뒤에요. 3일 뒤 1월 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 동포입니다. 당시 37세였던 분을 유인해 여관에서 관계를 가진 뒤 차량으로 이동해 넥타이로 또 목을 졸라 살해를 해서 화성시 마두면 고모리 공터 경사면에 암매장을 합니다. 그 공터가 나중에는 골프장으로 돼서 시신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루 뒤 2007년 1월 7일 1월 7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 연모씨 당시 20세였던 사람을 차량으로 납치해 또 성폭행을 하고 타이즈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요. 구운동 황구지천변에 암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2008년 11월 9일입니다. 거의 1년이 넘은 시점이죠.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당수동 버스 정류장에서 48세 김모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똑같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성포동 야산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뒤, 그리고 한 달 뒤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보건소와 버스 중정에서 여대생 21살이었던 사람을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매성면 원리 공터에다가 시신을 유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009년 1월 24일 경찰이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에쿠스 자동차와 무쏘 승용차를 불에 태운 강호순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 하루 뒤 강호순은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터에서 매장을 했다라고 해서 시신까지 발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6일 경찰은 강호순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당수동 축사에서 발견된 트럭에서 7번째 피살자였던 김씨의 혈흔까지 발견도 되고요. 1월 30일 경기 서남부 부녀자 실종 7명에 대한 부분을 살해를 자백을 하게 됩니다. 골프장에 안매장했던 김씨 이외에도 나머지 신 4구까지 전부 다 발굴을 하게 되고요. 2009년 2월부터 3일부터 10일 사이에 7건의 살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5년 사건, 2009년 2월 9일 처음에 넷째 부인이 죽은 그 장모집 발화 살인에 대한 의혹을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고 2009년에 정선구청,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밝혀진 사람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유고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호순 씨는요, 2009년 3월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재판의 시작이 된 거죠. 자신의 재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증거를 대라.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면 그때 가서야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입니다. 강호순은 재판 과정에서도 8명에 대한 살해를 인정을 했는데 2005년 10월 30일 넷째 부인과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 넷째 부인을 살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한승건 검사님께서는 2009년 4월 8일 결심 공판에 강호순에게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을 해서 사형을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 4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약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8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인정하지 못했고요. 8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것을 인정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부분에 대한 것들, 유가족들에겐 전혀 사과하지 않고 반사회적 장애, 경계선 지능, 인격 장애들을 판단해 유가족들은 경제적 여유도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삶도 다 파괴시키고 고통을 겪는 점들이 다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였습니다. 1심은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건 말이죠. 강호순은 불복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 4월 23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당시에 피해자 유가족들 중에는 강호순을 상대로 약 13억 원 정도의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민사부에서는 이를 받았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강호순의 재산, 상가, 건물, 본인 소유의 빌라, 축사장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합친 11억 671만원을 지급해라 라는 지급명령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호순의 재산이 약 11억이었습니다.
강호수는 재산이 굉장히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따 재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재산이 꽤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요, 2009년 7월 23일 강호순에 대해서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 피고인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성정 기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생활고와 경제적으로 어려우거나 부정행위를 한 점이 본인의 성적 도착증 증세가 심각한 정신질환과 지능적, 그리고 냉혹함과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죄질이 극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한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극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강호수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게 되어서 2009년 8월 3일 사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형이 확정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형수로 강호수는 복역 중입니다. 구속수감인 상태에서도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구치소에 수감시켜놨더니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담당 형사가 한번 면회도 가봤더니 키가 190이 넘는 교도관한테 끌려오는데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왔고, 질문을 해도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형인 것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굉장히 특이한 성향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강호순에 대한 모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의심을 해볼 만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살인을 했는가예요. 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째서죠? 말로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최초 살인이라고 알려진 그 노래방 사건 있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갔다고 해요. 자신이 발각될 걸 막았다는 거죠. 계획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분노 때문에 저질렀다고 하고 계획적인 살인. 근데 그 분노가 자신의 전처가 죽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다 라고 진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테드 번디하고 비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이분은 집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컸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람을 죽였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이코패스여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말 8명만 죽였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테드 번디도 실질적으로 기소가 된 건 30명이에요. 대충 알고 그냥 의심상, 정황상 판단할 수 있는 건 1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다만 그 모든 거에 대해 뭐 시신도 찾아야 되고 모든 것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강호수는 굉장히 뻔뻔한 태도로서 이걸 합니다. 어떤 살인사건에서 나와서 이거 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스타킹이 없잖아요. 스타킹이 있는 거 갖고 오세요. 넥타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세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8명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나 많은 돈. 제가 이제 좀 의문점인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출발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재산이 약 11억 원인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금액, 즉 현찰인 거죠. 현찰은 약 2억 8천 정도. 그리고 안산에 있는 상가 점포 2개가 있었다고, 약 5, 6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아들과 함께 살았던 빌라의 보증금 7천만 원, 그리고 축사 보증금 5천만 원. 그 차량도 2대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의 총액을 확인해보면 약 11억에 가까운 재산이었어요. 원래부터 잘 살았던 걸까? 뭐 많은 유튜버 분들도 그러셨고, 뭐 그리고 많은 이제 외부에 알려져 있는 자료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복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되게 잘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본 건데요. 강호수는 못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잘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 무언가 되게 이상해요. 뭔가 되게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재산을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확인이 되냐면요. 예전부터 옛날 덤프트럭 한 대 가지고 사고와 화재, 도난 등의 보험으로 약 1억 3,800을 받은 기록도 있고요. 차량 전보, 가계악과 화재 건수 이런 걸로 해서 약 10년간 7억 2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의 형성 과정이 실질적으로 집이 원래 유복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걸 약간 보험 사기 쪽으로 해서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보험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잡힌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에요. 약 7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10월달 첫 번째 그 방화 사건이에요. 네 번째 부인과 2002년에 만나서 동거를 하고 2005년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방화 사건이 터지고 장모 집에서 방화가 됐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돌아가셨고, 거기서 보험 4개를 가입해 놓은 상태로 4억 8천 정도, 약 4억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경찰은 그때 당시에도 조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보험 사기라는 게 확정 판결이 나면 보험사가 11억을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럼 유가족한테 떨어졌던 11억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유가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가 얽힌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살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보고자 하는 골자는, 강호순이 알려져 있는 그동안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고, 이 사람이 했던 이상한 행동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건 재산의 형성 과정의 부분은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 살인사건, 방화사건이 있기 전부터 보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통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 수입원은 보험입니다, 사실. 마땅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는 것. 그리고 유독 이 사람 근처에는 방화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독 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유독. 과연 여러분께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게 뭐냐면, 2005년 10월에 있었던 네 번째 부인의 살해는 방화, 정말 우연인 것인가? 첫째, 우연인가?
진짜 우연으로서 벌어진 일로 또 보험금을 탄 건가? 둘째, 혹시 이게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화만 저지르고 끝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커져서 불이 너무너무 커지는 바람에 안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혹시 본의가 아니었던 살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살인이 목적이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는 이제 보험의 단계를 발전돼서 살인,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험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이 사람은 또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살인 행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일이었는데 되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10월 30일 날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고요. 2006년 9월 7일,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12월 14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9월 7일 날 강원도 정선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한 명 죽였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근데 분노 때문에 자기는 기억을 할 수 없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뭔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맞을까요? 여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뒤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근데 여기가 뭔가 변곡점인데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살해 과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살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006년 9월 7일, 2006년 12월 14일, 2006년 12월 24일 무언가 살인을 저지를 때 텀이 굉장히 좁았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2006년 12월 24일 그리고 1월 3일까지 범행, 1월 6일, 1월 7일 또 이렇게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게 2008년 11월 9일 약 1년 10개월 동안 범행을 안 저지르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한 달 뒤에 12월 19일 또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한 달 뒤 1월 24일 날 범행을 저지르고 되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텀이라는 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해보면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면 몰아서 저지르는 타입이고 무언가 중간에 텀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면 몰아서 저지르고 근데 시간적인 면을 보면 대부분 다 겨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밝혀지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경찰은 경기도 남부에서 일세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의 용의자로서 강호순을 지목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강호순은 최초의 범행을 강원도 정선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부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안산심에도 불구하고요. 외부에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혐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는 부분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역으로 추정하다 보면 이런 얘기까지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8명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부분의 의문점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착점 첫 번째 의문을 말씀드렸던 도대체 왜 죽였는가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프로파일러들과 그 다음에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호수는 테드 번디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따른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범죄 행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굉장히 특이한 살인인 건데요. 성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살인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가설들을 하나씩 깔아볼게요. 첫째, 성적 살인 행위다. 성적 살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이코패스들은 시신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유영철처럼 토막을 내고 하는 부분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적 살인의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명 사람들이 얘기하는 절정에 달한다라는 부분을 성적 행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성적 행위를 통한 살인 행위에서 쾌락을 느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성적 살인에 대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즉 성적 살인이다. 자꾸 넥타이를 쓰고 스타킹을 쓰고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죽이면서 사람들한테 쾌락을 느꼈던 것. 첫 번째 경우에서는 바로 성적 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강호순의 말을 믿어 분노적 살인입니다. 진짜 넷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넷째 부인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부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떤 거에서도 말이 앞뒤의 조각들이 안 맞는 게 하나씩 이제부터 조각들을 합쳐볼게요. 집중해 주십시오. 조각들을 지금부터 합치겠습니다. 사실들입니다. 강호수는 최초에 약간 범죄 같은 걸 저질렀다고 나타나는 기록은 군대, 부사관 입대를 했으며 부사관에서 휴가 나와 소를 절도한 행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과 관련된 보험으로서 보험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많고 자신의 둘째 부인과 운영했던 순댓국집도 방화로서 보험금을 타고 접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과 관련된 게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그 넷째 부인과 장모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 보험금과 살인이 같이 접점이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두 살인. 이게 바로 강호순의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의 사실적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절도가 발전해서 보험사기가 발달해서 살인. 하나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겉만 보면. 우리 어떤 사람의 감정도 없이 절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었고 절도로서 돈을 못 버니까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험사기 쪽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보험사기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다가 살인행위까지 갔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왜 그 뒤에 연쇄살인을 했냐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보험과 관련된 행위를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왜 여기를 연쇄살인을 했을까? 여기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적인 범위의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넷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개심으로 남을 살해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넷째 부인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왜 성폭행으로 했냐는 거죠. 성폭행 이후에 왜 살해를 저질렀냐 이거죠. 그리고 살해가 정말 철저했던 건 뭐냐면 납치, 성폭행, 그 다음에 유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내외였다는 겁니다. 2시간 내외로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고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1위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거의 200명이 보고 있는데 네, 아무도 채팅창을 안 쓰셔서 저런 데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생각도 같이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안매장했다? 뭔가 이것도 말이 맞지 않나. 근데 이 사람이 여자한테 무언가 여성과 관련된 혐오증? 분노?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한 모든 행위에서는
무언가 퍼즐 조각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맞지 않아요. 뭔가 되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얼굴이라는 얘기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걸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기 전에.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강호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강호순이 유독 집에 되게 많이 있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강아지와 찍은 사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아지와 찍은 사진이 많다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왜 또 퍼즐 조각이 하나가 안 맞아 떨어지냐면 사이코패스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요. 왜냐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에 대한 공감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애완동물을 키울 거에 대한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전혀요. 근데 이 사람은 키운다는 거예요. 키웠다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 강아지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강호순의 말에 진술에 의하면 잡아먹었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상한 것도 하나 알았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강호순이 실제로 구속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이 걱정했던 게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인권 침해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다고 해요. 자기가 살인자의 아들로는 클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살인자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다 라는 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사이코패스가 나타낼 특징이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게 모순덩어리예요. 모든 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호순으로 우리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강호순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금부터 설정할 강호순은 바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강호순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넷째 부인으로 말할게요. 넷째 부인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며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라는 전제의 강호순으로 깔고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강호순이라면 정말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고 자기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모순전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강원도 정선까지 가서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아꼈다면. 둘째, 자식이 실제로 그 담임 선생님의 진술에 따르면 방관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거의 아이의 관리가 없었다라고 해요. 정말 아이를 신경 썼다. 그리고 분명히 강호순도 진술을 했어요. 아이가 오토바이 절도를 해서 굉장히 분노에 휩싸였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추천 감사합니다. 일까요? 그리고 정말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 정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분명히 자신이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이 전화를 했대요. 집에 급습을 했는데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저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사지샵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저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일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잡는 수갑을 채우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자식을 아끼고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글쎄요. 재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냥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모든 걸 자기의 명의로 그냥 뒀다고요. 정말 자기 자신의 가족도 애착이 강하고 정말 모든 걸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까지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깔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일명 그 애착이라고 하는 아낀다라는 이 부분이 모두 다 거짓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가족하고는 어떠한 것도 없는 사람, 가족과의 어떠한 연관성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입니다. 제가 이런 논제로 이런 예증을 깔고 출발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착이 없다, 거짓이다, 모든 걸 이용하려 했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순간 하나 둘씩 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 강호순이 실질적으로 이제 잡히기 전까지도 만났던 사람이 약 3명 정도라고 합니다. 연락을 했던 사람이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진짜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한 거죠. 3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자신의 차, 에쿠스 한 대와 이제 뭐 무쏘 같은 거 한 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차, 약간 자신의 재력을 과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자신의 재력이 있죠. 건물을 갖고 있을 정도면 재력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했으며 자신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라는 어필로서 뭘 많이 했냐면 강아지 사진을 많이 보여줬답니다.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웠던 이유가 하나가 퍼즐은 맞춰집니다. 일부러 자신이 만나는 여성이 자신에게 무언가 원래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착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끼고 아이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안녕하세요. 383번째 가족이 되시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상대방이 약간 적개심을 풀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좀 착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강아지까지 이용을 해서 강아지까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되게 많았다고요. 강아지랑 찍은 사진이. 그 사진 가지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도구로 썼다.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졌고 재산도 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일명 언변도 굉장히 수려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의심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매치를 시키게 되면 정말 무섭게도 모든 걸 이용했다라고 하는 순간 얘기가 다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떤 것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 소를 훔친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자동차를 일부러 사고를 낸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동차 전복 사고를 낸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순댓국집을 방화를 저지른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4번째 결혼한 부인과 혼인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장모집이 방화가 발생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어떤 것도 상관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퍼즐 조각을 합치겠습니다. 외부에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식과 부인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다. 저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준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선한 이미지다라는 걸 어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아주 오랫동안 방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명 보험 사기죠. 이 정도면 보험 사기를 했다라는 거라면 이 사람은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아이들도 면회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퍼즐 조각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난해했기 때문에 이걸 강호순이 얘기했던 걸로 해서 정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걸로 끌고 가게 되면 말이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사이코패스의 특징, 사람이건 사물이건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도구로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온 모든 행동들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인 모든 행위로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산적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언가 특이한 행동을 했고 독특한 행동을 했고 신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는 성범죄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성적 살인을 하는, 성적 살인의 형태를 띤 사이코패스이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사이코패스의 물질적 감정에 대한 부분은 전부 돈, 그리고 자신의 성적 쾌락. 이 부분이었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강호순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의 말이 필요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강호순을 일명 성적 살인범이라고 얘기한 사이코패스라 했냐면, 이 사람의 과거 연인들이 한 진술에 따르면 굉장히 특이한 성적 행위를 많이 즐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목을 조른다든가, 물론 그땐 죽인 게 아닌 거죠. 그 행위까지 간 거니까 그 행동이 점점 심해져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던 도구로서 모든 걸 이용했던,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은 돈 아니면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판단을 한 그런 사람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 자식하고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강호순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첫 번째 얼굴, 나는 굉장히 넷째 부인을 사랑해서 넷째 부인을 잃은 그 상실감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 밝혀진 정황과 근거로서 유출을 해본 결과에서는 성적 살인에 의한 사이코패스이며 모든 것들을 돈으로 보게 되는, 도구로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강호순이 가진 이면의 두 얼굴입니다. 한 가지 결정이 난 건 뭐냐면, 강호순은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국에 포항에 사시는 어떤 형님분께서 제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후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쓰지 않겠다. 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오늘 2017년 5월 27일 이 날짜부터, 정확히는 이제 며칠 전부터였지만 이제 방송 촬영하는 5월 27일 이 날부터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수는 8명만을 살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더 많은 범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남부로서만 제한을 시켜놔서 티가 안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례가 바로 첫 번째 살인, 강원도까지 가서 한 그 살인. 이 사람은 자신의 거주 근처에서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강원도까지 가서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죠. 전국의 실종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돈을 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비슷한, 아직 당연히 실종 상태니까 뭔가를 찾을 수 없겠죠. 그 실종자와 강호순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접점까지 해서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토요사건 팩트에서 우리가 결말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은 강호순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첫 번째 얼굴인 겁니다. 두 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이면의 얼굴 중에 어떤 얼굴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부분은 강호순은 제 생각엔 절대로 8명만을 살인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살인이 있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호순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 김원과 저희 연구실 가족들은 이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실종자 명단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고 부녀자들, 실종된 사람들,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직업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전부 프로파일링을 해서 가장 유사하게 확인이 되는 실종자 명단을 추스리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만나뵐 수 있으면 만나 뵙도록, 아직 뭐 유가족은 하기랑은 좀 그렇겠지만 실종자분의 가족분들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갖고, 방송을 허가하지 않으시면 방송은 허가하지 않으신 거니까 방송의 인터뷰 내용은 전부 송출하지 않겠습니다. 단 전달의 내용은 다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이라고 해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누군가의 가족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 강호순의 범죄라면 그 죄값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형인 사람인데 뭐하러 더 얘기합니까는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범죄 행위를 갖고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신경 쓰고 기억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만연하게 알고 있는 강호순은 그냥 이상한 연쇄살인마였어 라는 부분으로서만 넘기지 마시고, 이 사람의 이면적인 생각과 이 사람이 정말 여기가 끝이었을까, 중간중간에 시간텀이 있던 부분은 뭘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 5번째 시간, 연쇄살인마 그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진실 하나, 이제 우리가 차차 밝혀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 있는 실종자, 특히 여성분들이며 여러분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댓글로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실종자가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여성이며,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이시며, 그리고 직업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되신 모든 분들을 찾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그 부분과 관련된 유가족이시라면 유가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아닐 거니까 실종자분의 가족이시라면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탐정도 아니고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찾고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무언가 완성이 되면 저는 이 자료를 공중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들어갈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찾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의 5번째 시간 연쇄살인마의 두 얼굴 김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무언가 조금 이건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또 돈이 현금이 있는데 왜 저질렀냐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솔직히 방송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얘기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여기서 오버할게. 지금 녹화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어차피 본방의 묘미죠 여러분. 본방의 묘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게 사람이 돈을 끝까지 벌면 돈을 되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혹시 사람이 뭐 하는지 많이 아십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꼭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마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망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할 게 없고 돈도 많은데 뭐 마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호순이 실질적으로 2005년에 있던 범죄 있죠. 2005년에 있었던 그거 2005년에 있던 그 부분에서 4억 정도를 받았다고 4에서 5억 사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실 필요가 없었어. 이미 돈이 6억 정도가 있었던 사람이야. 6억을 이미 빌딩도 갖고 2채나 갖고 있지, 집도 있지, 현금도 있지. 근데 또 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사건이 돈과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룬 거죠. 돈은 됐다. 자신의 쾌락. 누군가는 그걸 마약으로 푼다. 근데 강호수는 그걸 성적 살인으로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트머리까지 가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치킨 양념만 먹고 버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절정의 범위요. 끝범위. 게임도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게임도 예를 들면 만렙을 찍기 전까지 미친 듯이 하는 거지. 만렙을 찍으면 목표 성취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게임들 중에는 자꾸 이제 지르는 거죠. 뭔가 자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게임들이 계속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디는 무언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캐릭터는 한계가 있지만 무기에 대한 걸 한계를 두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 일종의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강호순도 이런 중독의 일환에 빠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돈이 필요해서 했던 일이 돈에 대한 일정의 정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제 된 거야 돈은. 다 됐다. 내가 평생 먹고 살 돈과 뭐 새도 나오고 하니까 상가니까 새도 나오고 하니까 뭐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먹고 사는 데까지 큰 지장은 없겠다. 그래서 그 다음 자신이 찾은 그게 마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살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정말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제 의견입니다.